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초래한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980년대 이후의 세계 경제, 보통 이제 금융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 세 가지로 특징 지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의 어떤 실상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80년대 이후의 세계 경제는 금융자본주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카지노 자본주의였다. 도박판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 번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운영 방식,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것은 뭐냐?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케인스주의적 글로벌 뉴딜에서 이게 70년대 초까지입니다. 80년대가 되면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로 바뀌었다. 그게 대략 1971년부터 81년까지 한 10년이 걸렸다. 그런 말씀인데, 글로벌 뉴딜, 금융자본주의 복잡합니다만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45년부터 70년까지의 세계 경제는 금환본위자라고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에 대해서 고정시켜서 고정환율제와 함께 각국 정부가 자국을 드나드는 외환을 통제할 수 있는 이른바 자본통제, 그러니까 고정환율제와 자본통제를 통해서 산업의 성장과 고용의 확대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런데 70년대 베트남 전쟁 패배 이후에 달러의 금태환이 중지되면서 세계 경제는 변동환율제, 그러니까 환율이 시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변동환율제 플러스 자본 통제가 사라진, 다시 말해서 자본의 자유화, 자본이 어느 나라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금방 되지는 않았죠. 물론 이게 보통 한 10년 내지 20년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1945년부터 71년 또는 73년까지는 정부가 자국 내 경제 운영에 관해서 주권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자본 통제였습니다. 그것이 대략 70년대를 거치면서 80년대가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 자본들이 전 세계를 마음대로 드나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완성되게 되게 90년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1945년부터 73년까지, 71년 또는 73년까지 미국은 글로벌 뉴딜을 이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했다가 71년도에 달러의 금태환이 중지된 이후에는 이러한 변동 환율제와 자본자유화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제도권 경제학자들은 이거는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또 발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상당수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것은 정치적 선택이었다. 누구의? 미국의 정치적 선택이었다. 즉 1945년부터 71년까지는 케인스주의에 의한 정부의 정책 자율권을 존중하는 글로벌 뉴딜이 미국에게 필요했다면 70년대가 되면 미국은 자본이 전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윤을 수취하는 그러한 금융자본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2차 대전 이후에는 전쟁을 5, 6년 하느라 서유럽이 거의 피폐화됐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대공황에 의해서 자본주의 세계 무역 질서, 통화 질서가 붕괴했기 때문에 새롭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복원하려면 같은 선진국인 서독을 비롯한 서유럽과 일본을 부흥시켜서 새로운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서유럽과 일본의 자본주의 경제가 부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마셜 플랜이다. 또는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통한 군비 지출을 통해서 서독과 일본,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경제 복원을 마구 밀어줬어요. 그런데 60년대쯤 되니까 서독과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미국을 따라잡을 정도가 됐고, 또한 미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엄청난 전쟁 비용을 쏟아붓느라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나가는 돈이 많아진 겁니다. 따라서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달러의 가치를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이
자신들이 키우려 했던 서독이나 일본에 비해서 뒤처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체제는 계속할 수 없다. 미국이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의 목표는 뭐냐? 언제나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70년대 초가 되면 71년이 되면 고정환율제와 자본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브레튼 우드 체제로는 미국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이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세계경제체제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미국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자신이 최대 강점, 그것은 뭡니까? 첫째, 미국 돈인 달러가 세계의 통화예요. 세계의 돈이에요. 또 하나는 미국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과 IMF와 세계은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세계의 국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구조적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미국의 구조적 권력, 경제, 정치, 군사에서 압도적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의 구조적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는 버리자. 이 체제 하에서는 미국이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미국이 세계에 대한 의무가 금 1온스당 달러 35달러. 1온스당 35달러라는 달러 가치의 유지를 포기를 하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달러를 발행을 하자. 그리고 그냥 경상수지 적자가 나더라도 달러를 쓰자. 그렇게 해서 군사비용 쓰고 국내 재정 적자도 메꾸고 그렇게 하자. 그래도 가능하다. 왜 가능한가? 달러가 세계의 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군사비로 주로 유출된 그리고 이제 서독이나 일본의 그 무역에 의해서 유출된 돈들이 다 서유럽이나 서독,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이 갖고 있었는데 그 달러들을 이 나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달리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이른바 그 재무부 국채라고 그래서 트레저리 본드라고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계의 돈은 달러이기 때문에 항상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달러를 그냥 갖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수출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일본의 무역 흑자가 줄어들죠. 그런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입 국가예요. 세계의 가장 큰 바이어입니다. 미국이, 일본이든 서유럽이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 수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화 가치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막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국채를 사야 됩니다. 사실은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아주 중요한 기업을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엑선 같은 석유 기업을 산다든가, 록히드 마틴 같은 방위산업체 산다든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나 미국이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그걸 허용할 수 없죠.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일본이 자국이 갖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잉여 달러를 가지고 동남아시아에 투자해서 자국만의 경제권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미국이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일본, 서독,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자국이 갖고 있는 달러를 그냥 미국의 그 국채 형식으로 예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이제 금으로 달라고 그랬다가 그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서독, 프랑스, 나중에는 중국 이런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미국에 물건 팔아서 번 돈을 다시 미국 재무부에 예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냈지만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달러를 찍어내면서 해외의 군사비용 그리고 국내의 재정 적자를 계속 메꾸어 옵니다. 이게 바로 달러 패권이란 겁니다. 그 과정을 잠깐 보면은 처음에 미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금 1온스 35달러 이게 안 되면 1온스 50달러 이렇게 해서 고정환율제하고 자본통제를 계속 유지하자. 라고 요청을 했지만 미국은 들은 척을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약간 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73년 3월 달에 되면 세계의 외환 금융질서는 변동환율제로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73년 10월 달에 중동에서 10월 전쟁이 나면서 석유 가격이 약 4배가량 오르죠. 이때 미국이 이른바 사우디 등 중동의 산유 국가들하고 밀약을 맺습니다. 4배 오르는 건 좋은데 앞으로 석유는 달러로만 가격을 표시하고 달러로만 거래를 해라.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미국 금융기관에 예치하든가 아니면 미국의 무기를 사라. 이게 바로 페트로 달러 시스템입니다. 그때 조성된 게 한 600억 내지 800억 달러라고 그러죠. 그때 일부 국가들에서는 어마어마무시한 잉여 달러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IMF가 관리하면서 유럽 같은 선진국으로 그때는 선진국에서 요구했던 것이지만 예를 들면 뭐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그 후진국들의 경제 개발에 투자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전부 미국 금융기관에 이체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74년 같은 해에 미국이 드디어 자본 개정에 대한 모든 통제를 철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전까지는 미국 달러가 외국에 나가려면 이거는 무역을 위한 거야. 아니면 뭐 생산을 위한 직접 투자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달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81년도가 되면 미국 금융기관이 세계의 모든 고객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로 달러 시장과 같은 역할을 미국에 준 거예요. 이제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각국 중앙정부의 어떤 이 재무부 국채산업 외에도 각국의 민간 투자자들도 미국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각국의 이른바 잉여자본, 말하자면 투자자들, 부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축이 보통 GDP의 3배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 달러고 또한 미국에는 온갖 이런 그 돈을 벌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 자본들도 미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78년, 79년도에는 인플레가 굉장히 심했고 또 아랍 쪽, 그러니까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뭐 아프간에서 소련 침공 등이 있어가지고 이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폴 볼커라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장이 1981년도에 미국 달러의 금리를 20% 이상 올리면서 79년도에 약 13%였던 80년까지 13%였던 인플레를 3.2%로 내려버리면서 달러 가치가 안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른바 달러 본위제, 미국 금융자본의 전성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80년대가 되면 주로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자본 자유화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외국의 자본이 특정한 국가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80년대가 되면 OECD, 유럽 국가들은 대개의 그런 그 자본 통제를 철폐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93년도에 OECD에 들어가면서 그런 자본에 대한 통제의 상당 부분을 철폐했고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IMF의 요구에 따라서 뭐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은행 등등 해서 거의 모든 자본의 움직임을 자유화시켜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80년대 초가 되면 전 세계 투자 자본 또는 잉여 자본의 80%가 월가로 모여들고 그 월가에서 온갖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전 세계에 투자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이후의 세계 경제의 모습입니다. 물론 미국이 변동 환율제를 그러니까 이 브레튼 우드 체제는 1944년 7월 달에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드라는 도시에 세계 44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세계의 금융 및 통화 체제를 이렇게 만들자라고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미국이 하고 싶은 걸 다 한 거죠. 달러를 세계의 돈으로 하고 이 경상수지 흑자국가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가하고 했던 건데 이게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무너지게 되니까 70년대 이후에 그냥 미국이 혼자서 변동환율제로 그냥 혼자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어떤 공식적 합의 없이. 그러나 이게 어떤 세계의 새로운 금융 질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이 내세운 그 명분은 뭐냐면 이 정통경제학이라는 게 사실은 실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적인데요. 어쨌든 제도경제학계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금융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만들면 이 시장의 이 자기 조절 능력에 의해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을 최대한 합리화시켜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돼 있다. 금융을 놔두어라. 그러면 자기 조절적 시장이 경제 성장도 이룩한다. 이게 경제 성장의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건 학문적 사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경제학 문외한입니다만 하여튼 많은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것은 사실은 미국의 경제 패권을 위한 일종의 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실제 예로 들여다보면 1971년 고정 환율제 그리고 자본 총재가 시대까지는 각국 통화에 대한 투기가 없었어요.
통화에 대한 투기가 뭐냐? 예를 들면 파운드화가 영국 파운드화가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마구 내다 팔아가지고 더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떨어뜨리는 사이에 자기는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73년 이후 변동할자가 되면 이런 각국 통화에 대한 외환 투기가, 그러니까 외환을 뭐 파운드를 사고 파운드를 팔고 달러를 사고 어떤 뭐 엔을 팔고 달러를 사고 이러면서 그 차액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환 자체를 사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외환이 떨어질 때 또는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이른바 금융 파생 상품이라는 걸 나옵니다. 뭐 콜이니 옵션이니 푸시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일종의 이 보험용 같은 상품인데 이거를 말하자면 그런 안전장치로서가 아니라 투기로서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뭐 몇백조 달러라고 하는데 그래서 2008년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난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있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해서 야, 이거는 대량 금융 살상 무기야. 그러니까 핵무기만 살상 무기가 아니라 이게 이 파생 상품이 잘못되면 경제 전체를 망가뜨리고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대량 금융 살상 무기란 말을 써요. 그런데 그 73년 이후에 변동환율제가 되고 대략 이때부터 막 외환 투기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미 한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되면 예를 들면 세계 무역이 뭐 하루에 예를 들면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하루에 1조 달러 규모로 세계 무역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 외환 투기를 위해서 금융이 움직이는 금융 자본의 규모는 대략 100배가 됐다고 그래요. 100조 달러가. 그러니까 순전히 무역만 위해서는 1조 달러만 움직이면 되는데 외환 투기를 위해서 100조 달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금융상의 혼란이 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일반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 1997년도 외환 위기가 나기 직전에 국내에 번역된 책이 있어요. 세계화의 덫이라고 독일 언론인들이 쓴 책을 그 강수돌 교수가 번역해가지고 아마 외환위기 직전에 나온 책인데 이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실제 무역 규모보다 훨씬 큰 최소 수십 배에서 100배 되는 돈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움직인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지 모르지만 잠깐만 잘못되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어마무시하다. 수백만, 수천만 명이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이 나오기 이미 10년 전에 1986년도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어요. 수잔 스트레인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카지노 캐피탈리즘이라는 책을 냅니다. 카지노 캐피탈리즘. 다시 말하면 카지노 자본주의죠. 뭐 제목에서도 드러났지만 이분이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80년대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가 거대한 카지노, 거대한 도박판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미 이때 86년도에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 서문에서 스트레인지 교수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통화 및 신용 공급.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찍어내고 말 것인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금융이죠, 다시 말하면. 통화 및 신용 공급, 즉 금융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 은행가들에게만 맡겨서는 위험하다. 민간 은행가가 뭡니까? 이게 국제 금융 자본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공황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합의는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경제는 공산주의도 자유방위 경제도 아니고 혼합 경제다. 시장 경제 플러스 정부 규제. 이게 제일 가장 그나마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제다라는 건데 이 스트레인지 교수 얘기는 뭐냐면 지금 통화 및 신용 공급, 금융 문제를 민간 은행가들에게만 맡기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금융상의 약간의 혼란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이 대출과 대부를 엮여 있잖아요. 이 연쇄적인 이런 돈을 꾸고 빌려주고의 그 과리에서 어느 한 군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꽉 막혀요. 이게 신용 경색이죠. 돈줄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 경제 전체, 실물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통화 및 신용 공급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 은행가들에게 맡겨서는 곤란하다. 둘째는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60년대까지 선진국 경제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역동적 성장을 이룩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각국 정부가 금융 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70년대를 지나면서 80년대가 되니까
그러한 교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용 문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앞에 얘기에 돌아가면 그 대공황을 예를 들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대공황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잔 스트레인지 교수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아까 말한 신용경색 때문에 돈을 못 갚다 보니까 약간의 금융의 흐름에서의 약간의 차질이 실물경제의 완전한 붕괴를 불러왔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2차 대전 이후에 60년대까지 선진 경제가 이른바 영광의 30년을 이룩한 가장 큰 이유는 고정환율제는 물론이고 각국을 드나드는 자본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통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 70년대 이후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훈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 미국이 압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의 돈인 달러를 발행하고 있고 IMF나 IBRD에 대해서 사실은 독점적 권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촉구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중요한 얘기인데 쇠귀에 경을 끼웠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도의 금융자본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금융 카지노 경제를 만들겠다. 그래서 80년대부터 본격화가 됐고, 그러니까 8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산업부문, 뭐 자동차라든가 무슨 제철이라든가 이런 산업부문은 계속 다 망해요, 사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은 미국 기업의 수익 중에서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도에는 10%였는데 그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그러니까 약 한 40년 가까이 지나서는 40%까지 4배가 늘어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GM, 자동차 회사죠. GE, 이건 이제 전기회사 뭐 이런 회사인데 이런 제조업 회사들도 80년대부터는 다 금융업에 뛰어듭니다. 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는 바로 금융업으로 해서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는 미국이 일본이나 독일한테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80년대부터 미국은 금융화로 일로 매진했고 그 미국을 따라서 영국은 원래부터 이제 유로 달러가 있었기 때문에 워낙 금융자본이 발달한 나라고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도 금융경제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세계가. 이러한 금융경제로의 이행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각국의 국민경제가 글로벌 금융에 예속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자국의 정책 주도권을 상실하는 겁니다. 각 나라 입장에서는 산업을 성장시키고 고용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데 국제 금융자본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다 보니까 금융자본이 그 나라 경제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각국 정부로부터 뺏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 80년대부터 선진국의 경제는 침체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90년대가 지나가면 70년대까지는 이 서유럽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을 앞질렀었는데 70, 80년대는 대략 균형을 유지하다가 90년대가 되면 미국 경제가 유럽이나 일본 경제보다 성장률 면에서 앞장섭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금융자본주의를 선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가져온 거죠. 산업자본주의 측면에서는 유럽이나 일본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산업은 다 이제 처음에는 소련이 망한 다음부터는 미국의 탈산업화는 80년대부터 시작이 됐지만 아주 서서히 진행되다가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미국 자산이야 하니까 93년도에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을 캐나다나 멕시코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는 중국으로 다 옮기죠. 뭐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은 뭐 정보산업이라든가 방위산업이라든가 제약산업과 같은 특정한 첨단 산업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제조업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금융자본주의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을 앞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 좋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미국의 서민층에게도 불리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사우스, 선진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거의 재앙과도 같은 경제체제예요. 왜? 금융위기가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1982년도에 중남미 부채위기, 1997년도에 동아시아 외채위기에서 중남미는 그야말로 계속 침체일로, 동아시아 외채위기는 상당한 타격을 줬지만 미국이 자기의 자기를 대신하는 산업자본주의를 낳기 때문에 물론
나아졌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외채기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는 드디어 미국 내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이것이 나중에는 2013년도에 유럽의 재정위기로 또까지 번져갑니다. 그러니까 즉 처음에는 중남미나 동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났지만 나중에는 이게 미국 본국, 유럽까지 번져가요. 근데 이 금융위기의 결과는 뭐냐면 금융위기라는 거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박하게도 미국의 채권자들은 다 받아냅니다. IMF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계속 돈을 벌고 이 IMF가 채무자들에게 이른바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꾸어주면서 그거는 그 나라 그 채무국이 쓰는 게 아니에요. 채권자에게 갚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게 이른바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금리를 인상해, 정부 재정을 긴축해서 사회복지 비용을 줄여, 공기업을 민영화해 이러면서 미국의 금융자본이 가서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을 개방해 해서 금융자본들이 가서 놀기 좋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난 4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은 금융자본주의를 통해서 아마도 미국 내 상위 1%의 그 부를 계속 증식시켜 왔으나 미국 내에서도 이 90% 이상의 하위층, 중하위층 서민들은 삶이 피폐해졌고 실제로 1973년도 이후에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반면에 미국, 유럽,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디든지 1%는 살찌고 90%는 가난해지는, 궁핍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금융자본, 달러 패권으로 미국의 상위 1%는 계속 부자가 되고 하위 99% 또는 특히 90%는 그야말로 빈곤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시간에는 중남미 부채 위기, 동아시아 외채 위기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빚어왔나. 그래서 그러다 그것이 지금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어떠한 반작용을 가져왔나. 그 반작용은 뭐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달러 패권에서 벗어난 새로운 국제 무역 및 금융 질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